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정막을 깨고 판사의 근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태상그룹의 전무 최태석. 그가 피고인석에 앉아 파리한 안색으로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 검사석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태석은 자신의 친아들을 쓰레기장에 유기하고 28년 동안 기만해 온 죄를 인정합니까? 청년 검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저 서슬 퍼런 검사가 입고 있는 법복 아래에는 28년 전 강남의 차디찬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질긴 인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 검사가 바로 그날 버려졌던 핏덩이 태양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1997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촌 뒷골목.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가로등 불빛만이 껌뻑거리며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낡은 리어카를 끄는 박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 오늘따라 바람이 아주 살점으로 파고드는구먼. 박 씨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였습니다. 손마디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죠. 그는 강남의 부촌을 돌며 폐지를 줍는 일을 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그에게 리어카 한 대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자는 이 시간에 나와야 경쟁자 없이 좋은 폐지를 주울 수 있었거든요. 부자 동네라 그런지 가끔 멀쩡한 가전제품이나 입을 만한 옷가지가 나오기도 해서 박 씨에게 이곳은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답니다. 끼익끼익. 녹슨 리어카 바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씨는 빌라 주차장 구석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죠. 오늘은 뭐 건질 게 없나? 박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종이 박스를 챙겨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석에 놓인 검은 물체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것은 아주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가죽에 금색 장식이 번쩍이는 것이 딱 봐도 보통 물건이 아니었죠. 어라 저게 뭐여? 저 비싼 걸 누가 버렸대?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저 정도 가방이면 고물상에 넘겨도 쌀 한 가마니 값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잘만 닦으면 자신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가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지만 망가진 곳은 없어 보였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뭐가 들었나? 옷가지라도 꽉 채워서 버렸나 보네. 횡재했다 횡재했어. 박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운이 억세게 좋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들어 리어카에 실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죠.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가방을 들어 올리는데 이번에는 더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그것은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냘프고 힘없는 소리였죠. 박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가방이 툭 하고 눈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열었습니다. 세상에나. 박 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솜니불이 깔려 있었고 그 속에 갓난아기 하나가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지쳤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고양이만 한 소리로 울고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박 씨는 황급히 장갑을 벗어 던지고 아기의 볼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10분도 안 되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죠. 당황한 박 씨의 눈에 아기의 베넷 저고리 품속에 찔러 넣어진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급하게 휘갈겨 쓴 쪽지였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찾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밤에 핏덩이를 가방에 넣어 쓰레기장에 버리다니요. 박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야 해.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지. 박 씨는 아기를 안아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배가 너무 고파 빵 몇 개를 훔치다 잡혀서 옥살이를 했던 전과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빨간 줄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만약 내가 데려갔다가 내가 훔쳤다고 의심받으면 어쩌지? 유괴범으로 몰리면 나는 꼼짝없이 다시 감방에 가야 하는데 경찰서 문턱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 박 씨였습니다. 신고는 해야겠는데 자신이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생명을 다시 차가운 가방 속에 넣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박 씨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결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일단 살리고 봐야지. 박 씨는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를 자신의 맨가슴에 품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박 씨의 가슴팍에 아기의 얼음 같은 얼굴이 닿았습니다. 소스라치게 차가웠지만 박 씨는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아저씨가 따뜻하게 해줄게. 박 씨는 리어카도 내팽개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가 아닌 자신의 집이 있는 달동네를 향해서 말이죠. 70 먹은 노인의 달리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달려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이었지만 바깥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아랫목에 깔려있던 이불을 펴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연탄불을 갈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박 씨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아기의 온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굳어있던 아기의 손발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의 볼에 조금씩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색도 돌아오고 있었죠. 으응. 아기가 작게 칭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맑고 깊은 눈동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뜬 별처럼 반짝거렸죠. 아기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긋 아기가 웃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이 원망스럽지도 않은지 쭈글쭈글한 늙은이의 얼굴을 보며 해맑게 웃어 보인 겁니다. 그 순간 박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의 메마른 인생에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을 아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 씨의 투박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것 같았죠. 그래, 내가 너를 어찌 보내겠냐. 박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기의 볼을 적셨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면 고아원으로 보내질 게 뻔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늙은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박 씨는 아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너는 이제부터 태양이다. 박태양,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말고 세상을 비추라고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알겠느냐? 아기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꽃. 그렇게 박 씨와 태양의 기적 같은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 엄청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응애, 응애. 고요한 달동네의 새벽을 찢어놓는 소리. 박 씨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깜빡 쪽잠이 들었는데 머리맡에 둔 핏덩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우찌하면 좋노. 박 씨는 허둥지둥 일어났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노총각 살림에 젖병이 있을 리 만무했고 분유 타는 법은커녕 기저귀 채우는 법도 몰랐으니까요. 방구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건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와 씌어 빠진 김치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급한 대로 밥솥에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뽀얀 숭늉이라도 먹이면 될까 싶어서였죠. 숟가락으로 호호 불어 식힌 뒤 조심스럽게 아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는 고개를 획 돌리며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맹물에 가까운 숭늉 따위로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으앙, 으앙.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얇은 판잣집 벽을 뚫고 온 동네에 울려 퍼질 기세였습니다. 박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올까봐 겁이 났고 무엇보다 탈진해가는 아기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무서웠습니다. 그래, 분유를 사야 해. 박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 리어카를 끌고 며칠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포대기에 둘둘 말아 업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 시장통은 벌써 상인들의 고함과 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쭈뼛거리며 동네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전빵 아줌매, 저기 그 애기밥 좀 주이소. 뭐라카요? 애기밥? 분유 말하는교? 아, 예. 그거 제일 싼 걸로 주이소. 가게 주인 여자가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꾀재재한 옷차림에 냄새나는 늙은이가 등에
웬 갓난쟁이를 업고 와서 분유를 찾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여자는 퉁명스럽게 먼지 쌓인 분유통 하나를 탁 하고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8,000원이요. 돈은 있소? 박 씨는 주머니에서 동전까지 탈탈 털어내밀었습니다. 1,000원짜리 5장, 100원짜리 20여 개. 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돈을 세는 동안 박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핏덩이 밥값 앞에서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분유통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 노망이 났나? 어디서 애를 훔쳐온 거 아뇨? 그러게 말여.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무슨 애를 키운다고. 쯧쯧.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생선가게 김씨, 떡집 최씨 할머니 할 것 없이 박 씨를 동물원 원숭이 보다 쳐다보았습니다. 박 씨, 그 등짝에 매달린 건 뭐여? 주웠어. 쓰레기장에서. 뭐? 미쳤구만, 미쳤어. 당장 갖다 버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여? 송장 치울 일 있어?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야채 장사 춘천댁이 달려나와 박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씨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아기를 더 꽉 끌어안기만 했습니다. 비키소. 내 자식 내가 키운다는데 당신들이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아이고 답답해라. 이 양반아, 젖동량이라도 하러 다닐 셈이여? 늙은 몸으로 똥기저귀는 어찌 빨고 밤에 잠은 어찌 잘겨? 애 잡지 말고 고아원에 넘기라니까. 춘천댁이 박 씨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억센 힘에 박 씨가 휘청거렸죠. 그때였습니다. 박 씨의 등 뒤 포대기 밖으로 고개를 내민 태양이가 춘천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끄러운 시장통 한복판에서 아기가 춘천댁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천사 같은 미소였죠.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춘천댁의 억센 손가락 하나를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춘천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투성이에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가락을 그 작고 보드라운 손이 빈틈없이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감촉에 독사 같던 춘천댁의 표정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이것 좀 봐라. 힘이 장사네. 내 손을 아주 안 놓네 그려.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좀 보자. 아이고, 눈망울 똘망똘망한 것 좀 봐. 인물이 훤하네. 박씨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구만. 웃는 거 봐라. 아이고 예뻐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차올랐습니다. 춘천댁은 잡고 있던 박씨의 옷소매를 놓고 대신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에이구, 이 화상아. 이걸로 가서 기저귀 천이나 끊어와. 내 엉덩이 다 짓무르겠다. 춘천댁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박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떡집 할머니도 갓 쪄낸 백설기 한 덩이를 내밀었고 생선가게 김 씨는 팔다 남은 미역 줄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산모가 없으니 미역국 끓여줄 사람도 없겠지만 영감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애를 볼 거 아뇨. 고맙소 다들 정말 고맙소. 박 씨는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아기의 미소 한 방에 모두 태양의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복덩이구나. 쓰레기 더미에서 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날부터 박 씨의 고단한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박스며 신문지며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는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체온 덕분에 박 씨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태양아, 저기 봐라. 개나리가 피었네. 노란 게 참 곱지? 우리 태양이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지? 박 씨는 쉴 새 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줍는 자신의 등 뒤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열이라도 펄펄 끓는 밤이면 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수건을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 약국에서 사온 해열제 하나로 버티며 제발 아프지 말라고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죠. 장마철에는 천장에서 비가 새어 방 안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아기가 젖을까봐 쪼그려 앉은 채 품에 안고 밤새도록 비를 피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가스가 셀까봐 문틈을 테이프로 꽁꽁 막고 자신은 냉방에서 자면서도 아기 쪽으로만 이불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에서 젖동량을 하고 춘천댁이 가져다 준 헌옷을 입히며 키운 아이. 꼬물거리던 핏덩이 태양이는 어느새 아장아장 걷고 아빠하고 부를 줄 아는 꼬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가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5살이 된 태양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 대접을 들고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씨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작은 볼에 비비며 말했죠. 아빠 손은 거북이 손이야. 딱딱해. 근데 따뜻해서 좋아. 박 씨는 울컥했습니다. 남들은 더럽다고 피하는 손, 냄새난다고 코를 막는 몸인데 이 작은 생명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태양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태양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맛있는 괴기도 사주고 좋은 장난감도 사줬을 텐데 우리 태양이 고생만 시키는구나. 박 씨의 눈물 섞인 한탄의 태양이는 고개를 저으며 박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가난하다고 사랑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마. 박 씨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자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박 씨의 낡은 리어카가 강남의 한 도로에서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긁고 만 것입니다. 그 차의 주인은 하필이면 태양이를 버렸던 친부 최태석 전무의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멱살을 잡히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박 씨.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하교하던 어린 태양이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태양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하굣길, 8살 태양이는 실내화 주머니를 흔들며 신나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저녁엔 큰맘 먹고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받아쓰기 100점을 맞은 기념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시장 입구 사거리가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태양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파를 헤집고 들어간 태양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는 아빠의 낡은 리어카가 쓰러져 있었고 폐지 더미들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뒷문 쪽에 하얗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태양이의 눈에 들어온 건 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사람. 바로 아빠 박 씨였습니다. 그 앞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어깨를 발로 툭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봐주긴 뭘 봐줘. 영감, 이거 수리비만 해도 당신 리어카 1000대는 팔아야 돼. 돈 있어? 돈 있냐고. 사내는 분이 안 풀리는지 박 씨가 쓴 낡은 모자를 쳐서 날려버렸습니다. 희끗희끗한 아빠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딱 봐도 힘께나 쓰는 부자 같았고 박 씨는 힘없는 노인이었으니까요. 아빠, 태양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했던 아빠의 등이 저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사내의 구두 끝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저 전과가 있어서 경찰서 가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박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과거의 전과 기록 때문에 태양이를 뺏기거나 감옥에 가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사내의 비웃음만 샀습니다. 전과자? 그럴 줄 알았어. 범죄자 주제에 어디서 감성팔이야? 야, 김 기사. 당장 경찰 불러. 콩밥 좀 먹여야 정신 차리지. 그때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마세요. 태양이가 책가방을 던지고 튀어나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아빠 앞을 막아섰죠. 박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양아. 아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태양이는 양팔을 벌려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8살 꼬마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웠습니다. 우리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저씨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실제로 그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었고 세단이 급하게 끼어들다 리어카를 스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맹랑한 꼬맹이는 뭐야? 아들인가? 쯧쯧, 애비나 자식이나. 야, 꼬마야. 세상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돈 있고 힘 있는 게 법이야. 알아? 사내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태양이의 얼굴에 던지듯 뿌렸습니다. 옛다. 이거 가지고 가서 과자나 사 먹고 떨어져. 경찰 오기 전에. 나풀거리는 지폐가 태양이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태양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착한 우리 아빠가 길바닥에서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싫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박 씨는 춘천댁과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겨우 합의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태양이에게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달동네 단칸방, 희미한 백열등 아래 박 씨가 잠든 척 돌아 누워 있을 때
태양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림 일기를 쓰고 잠들 시간이었지만 소녀는 연필 대신 낡은 달력 뒷면을 펴놓고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책방에서 주워온 두꺼운 책, 바로 육법전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어려운 한자들이 빼곡했지만 태양이는 밤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게 법이라고? 아니, 두고 봐. 내가 법을 바꿀 거야.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아빠가 무릎 꿇는 일 없게 만들 거야. 그날 이후 태양이는 변했습니다.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던 시간에 도서관에 틀어박혔고 만화책 대신 신문을 읽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독한 놈, 어린 늙은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태양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태양이의 머리가 트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수학과 논리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고 복잡한 계산도 암산으로 척척 해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태양이는 전교 1등을 넘어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휩쓸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강남 대치동에서도 나오기 힘든 영재가 달동네에서 나왔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태양아, 학원이라도 보내줘야 하는데 아빠가 무능해서. 박 씨가 미안해할 때마다 태양이는 아빠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학원 필요 없어, 아빠. 나한테는 EBS가 있잖아. 그리고 난 과외 선생님보다 아빠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더 좋아. 그거 먹으면 머리가 핑핑 돌아가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태양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복이 작아져서 소매가 껑충 올라가도 참고서 살 돈이 없어 헌책방을 뒤져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며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일. 태양이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확인했습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전 과목 만점. 전국 수석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뉴스가 도배되었고 서울법대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박 씨는 리어카를 끌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우리 태양이가 해냈어. 시장통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춘천댁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떡잎부터 달랐어. 하며 떡을 돌렸고 생선가게 김 씨는 이제 우리 시장에도 판검사 나얼이 생기는겨 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태양이의 목표는 대학 입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는 지독한 고시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미팅 한 번, 술자리 한 번 갖지 않고 도서관 귀신이 되어 법전을 파고들었죠. 그의 책상 앞에는 딱 하나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칼이 되자. 그렇게 4년 뒤 사법시험 로스쿨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맨 꼭대기에 박태양이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연수원까지 수석으로 수료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들과 검찰청이 그를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태양이의 앞길에 꽃길만 깔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가 검사 임관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박 씨가 사는 달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닥친 겁니다. 쿵, 콱광, 무자비한 포크레인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거 안 비켜? 다 밀어버려. 박 씨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질 위기.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의 뒤에는 태양이를 버렸던 친부 최태석 전무의 건설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임명장을 받으러 가야 하는 태양이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태양아, 깡패놈들이 아빠 집을 다 부순다. 태양은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행선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마지막 달동네였습니다. 기사님,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택시가 꽉 막힌 도심을 뚫고 달리는 동안 태양은 품속에 넣어둔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를 바꿔드릴 새 구두였습니다. 이제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다는 아들의 다짐이 담긴 선물이었죠. 그런데 달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태양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마을이 전쟁터처럼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쿡쿡쿵, 쾅, 땅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희뿌연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 2대가 좁은 골목을 짓밟으며 올라가고 있었고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놈들아.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단 말여. 비명에 가까운 고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양은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단숨에 뛰어올라 도착한 곳, 그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이와 박 씨가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판잣집 앞마당. 그곳에는 박 씨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집 기둥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죠.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부순다. 여기 우리 아들 책도 있고 추억도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밀어? 영감탱이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밀어버려. 안에 사람 없지? 그냥 밀어. 용역 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가래침을 퇴뱉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포크레인의 거대한 삽이 박 씨의 집 지붕을 향해 서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박 씨는 기둥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와 박 씨를 감싸 안았습니다. 콰지직. 포크레인 삽이 멈칫하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가라앉자 박 씨를 보호하듯 끌어안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포크레인 기사를 노려보는 남자.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태양은 떨고 있는 박 씨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등은 긁혀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태양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용역 반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뭐야? 넌 또 웬새님 같은 놈이 와서 행패야? 여기 공사 현장이야. 다치기 싫으면 영감 데리고 꺼져. 반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덩치 큰 사내 5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에워쌌죠. 쇠파이프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갔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제261조 특수폭행, 제366조 재물손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뭐라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들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당장 그 기계 끄고 물러가십시오. 태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반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야, 이 바닥에서는 우리가 법이야. 어디서 법전 몇 줄 읽은 놈이 까불고 있어? 얘들아, 이 자식 교육 좀 시켜줘라. 반장의 눈짓에 덩치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질렀죠. 안 된다. 하지만 태양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덩치의 눈앞에 들이밀었을 뿐입니다. 봄 햇살을 받아번쩍이는 은색 마패. 대한민국 검찰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태양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되고 싶습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날리던 덩치가 얼어붙었고 비웃던 반장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검사, 서울지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깡패들은 경찰은 구워 삶을 수 있어도 검사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검사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이라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조직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반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태양의 눈빛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철수해. 야, 다들 뭐해? 철수하라고. 반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용역들은 쥐새끼처럼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도 황급히 시동을 끄고 후진했죠. 순식간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양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다가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박 씨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아니다, 아니요. 우리 태양이가 아비를 살렸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진짜 검사가 됐구나. 이 늙은이를 지켜줬어. 박 씨는 태양의 가슴에 달린 검찰 배지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양은 그런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망치던 용역들이 흘리고 간 서류 뭉치 하나가 바람에 날려 태양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서류를 집어든 태양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태산건설 재개발 사업 계획서 총괄 책임자 전무 최태석. 태산건설. 그리고 최태석. 태양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10여 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그날, 아버지를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리고 돈을 던졌던 그 외제차 주인이 속한 그룹. 그리고 자신이 힘들게 조사한 바로는 이 동네 재개발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는 악덕 기업. 하지만 태양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최태석이라는 이름이 바로 자신을 쓰레기장에 버린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겨눈 칼끝이 자신의 핏줄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봐라. 태산건설 로고가 박혀있네. 이놈들이 우리 집을 밀려고 했어. 태양은 구겨진 서류를 주먹 꽉 쥐어 잡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밝혀낼 겁니다. 누가 감히 아버지 눈에 눈물 나게 했는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태양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임관한 신입검사의 패기가 아니었습니다. 28년 전 차가운 쓰레기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양은 박 씨와 함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이라도 일단 짐을 빼야 했으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태양아, 저기 저 자개장 좀 조심해서 다뤄라. 너 주워온 날 같이 주워온 귀한 거요. 박 씨가 가리킨 곳에는 칠이 다 벗겨지고 문짝이 덜렁거리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짐 트럭에 싣기 위해 태양이 자개장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오래된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판이 쪼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일기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태양은 먼지 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씨도 처음 보는 물건인 듯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어본 태양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한 여자의 절절한 유언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태양에게. 이 글을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만 내 아빠는 태산그룹의 최태석이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양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복수를 다짐했던 그 악당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니요. 우지끈 날카로운 파열음이 좁은 방 안을 갈랐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온 자개장의 밑판이 쪼개지면서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툭 떨어진 누런 서류 봉투, 그리고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낡은 일기장. 이게 뭐지? 태양은 홀린 듯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뼈가루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죠. 곁에 있던 박 씨도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자개장은 태양이를 주워온 날 쓰레기장에 함께 버려져 있길래 박 씨가 낑낑대며 리어카에 실어왔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깊은 바닥 틈새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종이 몇 장과 꼬깃꼬깃하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친부 최태석 친모 김지윤, 불일치 확률 0%,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최태석, 방금 전 자신의 집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려 했던 태산건설의 전무, 아버지를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리고 돈을 던졌던 그 오만한 남자, 그자가 바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검은 활자가 되어 눈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태양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그토록 증오했던 악마의 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잉크가 번져 얼룩덜룩한 편지에는 얼굴도 모르는 친어머니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내 불쌍한 아가야. 이 글을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 아빠는 악마란다. 그는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나를 버렸어. 지우라고 낳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지. 나는 도망쳤어. 하지만 몸이 너무 아프구나. 쫓기는 신세라 병원도 갈 수가 없어. 만약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 남겨진다면 부디 이 증거를 가지고 복수해다오. 너는 그 사람의 핏줄이야. 당당한 태산의 손자란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자신이 왜 쓰레기장에 버려졌는지, 친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아, 왜 그러냐? 그게 뭐길래 얼굴이 백지장이야? 박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양은 차마 박 씨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 더러운 인간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평생을 바쳐 키워준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은 급히 봉투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박 씨는 태양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온기가 옷감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태양아, 아빠는 글을 몰라서 그 종이에 뭐라고 써진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슬퍼하면 아빠 억장이 무너져.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너는 내 아들이여.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새끼여. 알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태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댐이 터지듯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박 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저 더러워요.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너무 더러워요. 아니요. 내가 왜 더러워. 너는 쓰레기장에서 피어난 꽃이여.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 같은 내 아들이여. 누가 뭐래도 너는 박태양이여. 박 씨는 태양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깨진 자개장 앞에서 두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태양은 박 씨의 품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핏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자신을 진정으로 낳아준 사람은 배 아파 낳은 부모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아 길러준 이 투박한 노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양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혼란은 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태양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일기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검은 가죽 가방 깊숙이 넣었죠. 그것은 이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악마를 심판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고쳐 입었습니다. 구겨진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최태석을 닮은 이목구비가 아니라 박 씨의 선한 눈매를 담고 싶었던 정의로운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올 곳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먼저 드세요. 태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서초동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최태석. 화면에 최 전무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가 임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비리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최근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까지. 특히 태양의 눈길을 끈 것은 28년 전 최태석이 정략 결혼을 통해 그룹 내 입지를 다졌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졌던 바로 그 시기였죠. 성공을 위해 여자를 버리고 자식까지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인간.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집까지 짓밟으려 하는 괴물. 태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최태석의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날짜와 사건들을 대조하며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죠. 새벽 5시, 동이 터오를 무렵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수사 기록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피의자 최태석, 혐의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태양은 창밖으로 보이는 태산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그 마천루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전무님. 아니, 아버지.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태양 검사입니다. 최태석 전무에게 소환장 발송하십시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끄는 태양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28년을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2025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천사호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에어컨 소음만이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를 덮고 있었죠.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산그룹의 실세 최태석 전무.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막 임관한 햇병아리 검사 박태양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 검사님.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는 겁니까?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최 전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가는 금장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태양을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봤던 악마. 아버지를 무릎 꿇린 오만한 폭군.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그저 욕심과 기름기가 잔뜩 낀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태양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조사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최태석 씨, 2025년 3월 2일 서울 동작구 달동네 철거 현장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주거를 침입하도록 교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내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 밑에 애들이 알아서 한 거지. 그리고 그깟 판잣집 보상금 넉넉히 줬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최 전무는 거드름을 피우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자, 이거 받아요. 그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실수를 했어. 그댁 아버님 치료비랑 위로금 넉넉히 넣었으니까 이걸로 합해봅시다. 우리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봉투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언뜻 봐도 5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수표 다발이었죠. 태양은 그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돈. 그래요. 저들에게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었겠죠. 태양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전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꺼봐. 역시 말이 통하는구만. 젊은 친구가 센스가 있어.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내 라인 잘 타면 검사 옷 벗고도 탄탄대로인 거 알지?
최 전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양의 손에 들린 봉투가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반으로 찢겨나갔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최 전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양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찢어진 봉투를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책상 위로 흩날렸습니다. 돈? 당신 눈에는 이게 돈으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보이는데. 태양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건방진 자식이, 내가 감히 나한테. 앉으십시오. 아직 내 말 안 끝났습니다. 태양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최 전무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숙여 최 전무와 눈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죠. 태양은 최 전무의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태석 씨, 당신은 돈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28년 전 강남의 한 빌라촌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가방처럼 말입니다. 순간 최 전무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가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당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 1997년 3월 7일 새벽 3시 영하 10도의 강남 골목길. 당신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가죽 가방에 넣어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친모였던 김지훈 씨가 죽자마자 당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맞습니까? 최 전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아니요. 살아남았습니다. 쓰레기 줍는 노인이 그 가방을 주었거든요. 그 노인은 자신이 굶어가면서도 맹물의 분유를 타먹이며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당신이 쓰레기라고 버린 그 아이를 그분은 보석처럼 키워내셨죠.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자신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깃을 살짝 젖혀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최 전무의 목덜미에 있는 점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네. 내가 바로 당신이 버린 그 핏덩이 박태양입니다.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생아가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자신의 목줄을 쥐고 나타난 것입니다. 충격도 잠시 최 전무의 표정이 다시금 교활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회장님 귀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후계 구도에서 밀려날 게 뻔했습니다. 그는 꿀꺽 침을 삼키고는 태양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아. 그래, 내 아들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몰라보고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역겨운 연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방진 자식이라며 욕을 하던 입으로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으니까요. 태양은 잡힌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소름 끼칩니다. 아들아, 오해하지 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다. 내가 다 보상해주마. 너 그 늙은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내가 강남 아파트 한 채, 아니 2채 사주마. 태상건설 법무팀장 자리도 줄게. 어떠냐?
최 전무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반성이나 사죄보다는 또다시 돈으로 매수하려 들었으니까요. 태양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보상? 보상은 법정에서 받겠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말이죠. 뭐? 야, 박태양. 너 미쳤어? 내가 내 애비야. 천륜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천륜? 당신이 나를 쓰레기장에 버린 순간 천륜은 끊어졌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며 나를 키워주신 박씨 아저씨뿐입니다. 태양은 책상 위에 놓인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철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수사관님, 피의자 최태석을 유치장으로 압송하세요. 추가 혐의가 발견되어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아, 박태양.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변호인단이 오면 넌 끝이야. 최 전무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컹. 철문이 닫히고 조사실에는 다시 태양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돈 봉투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태양은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태양은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양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 의자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박 씨가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별일 없었냐? 아버지를 보자마자 태양의 서슬 퍼런 눈빛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집에 가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두 부자의 뒷모습이 검찰청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도 잠시 최 전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태상그룹 회장실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 검사놈 당장 매장시켜. 2025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복도까지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죠. 재벌가 후계자의 패륜과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 아들이 검사가 되어 아버지를 심판한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을 알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 땅, 땅. 피고인 최태석은 태상건설 전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불법 철거를 지시하고 28년 전 친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석에 앉은 태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최 전무와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이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태양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마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를 이길 순 없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변호인 측 변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최 전무 측 대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태양을 훑어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박태양 검사는 현재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가난하게 자란 탓에 재벌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고 저희 의뢰인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착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는 태양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으로 박 씨를 남의 아이를 훔쳐 키운 유괴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일부 언론들은 벌써 검사의 망상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죠. 최 전무가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저런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인 태산그룹의 장손 하나뿐입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굴러들어와서 내 아들 행세를 하는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 전무의 뻔뻔한 거짓말에 태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분입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태양의 손짓에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박 씨였습니다. 평생 리어카를 끌느라 굽은 허리,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 그리고 긴장해서 떨리는 손. 화려한 법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박 씨가 증인석에 앉자 최 전무 측 변호사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증인, 솔직히 말해봅시다. 28년 전 강남 쓰레기장에서 아이를 주었다고 했죠? 경찰에 신고는 왜 안 했습니까? 혹시 그 비싼 가방 안에 든 금품이 탐나서 아이를 납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을 더듬는 박 씨를 보며 변호사는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전과도 있으시죠? 절도 전과. 도둑질하던 벌은 못 고치고 남의 집 귀한 자식 훔쳐다가 나중에 돈 뜯어내려고 키운 거 아닙니까? 변호사의 인신공격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법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무식쟁입니다. 하지만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날 밤, 그 추운 날 밤에 저 핏덩이가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 손가락을 꼭 잡았단 말입니다. 박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감방 가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동안 저 어린 것이 잘못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돈?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이 아이 심장이 뛰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제 품에서 새근새근 숨 쉬는 게 눈물 나게 고마워서 그래서 키웠습니다. 그게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태양이는 죄가 없습니다. 박 씨의 절절한 외침이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논리적인 반박도 아니었지만 그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다 연기야. 감성팔이 하지 마. 증거 있어? 내가 버렸다는 증거 있냐고. 최 전무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해도 법정은 증거로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면 최 전무는 거대 로펌의 힘을 빌려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깨진 자개장 속 어머니의 일기장과 함께 발견되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원한 파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28년 전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 여자가 목숨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 지직. 낡은 테이프 돌아가는 잡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앳된 여자의 울음소리와 한 남자의 매몰찬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아기잖아. 응? 태석 씨 핏줄이잖아. 시끄러워. 내가 지우라고 했지. 이딴 게 태어나면 내 인생 끝장이라고. 당장 갖다 버려.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그 목소리. 젊었을 때지만 분명 최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쿵 하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 아! 살려줘 아기네 아기.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최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교사이자 협박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AI로 다 만들 수 있잖아. 이거 다 가짜야.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태양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분석 결과 피고인의 성문과 99.9%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녹음 파일과 함께 발견된 친모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박했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태석 씨, 아직도 조작이라고 우기시겠습니까? 태양은 증거물들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최 전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마저 고개를 돌리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죠.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양은 마지막으로 최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최후의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갓 태어난 생명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그 아이를 키워준 은인을 모욕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증인석에 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저기 앉아 있는 최태석 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주워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맹물에 분유를 타먹이며 자신의 살을 깎아 저를 키워주신 박춘식 씨 단 한 분뿐입니다. 태양은 박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는 피고인 최태석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합니다. 부디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 있음을 판결로 보여주십시오. 우와!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환호를 질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느라 바빴습니다. 으악!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태상그룹 최태석이야.
최 전무는 발악하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 임원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태양은 끌려가는 최 전무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연민이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만을 좇느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파멸해가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죠. 재판이 휴정되고 태양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태양이 박 씨를 안아들이자 박 씨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태양아, 내 새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아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살리셨잖아요. 아버지가 제 우주이고 제 태양이에요. 두 부자의 포옹 위로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이 비로소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회장, 즉 태양의 친할아버지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태양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손자 태양이를 좀 봐야겠다. 회장실로 오너라. 2025년 5월 25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태산타워의 100층 회장실. 구름조차 발 아래에 걸려있는 이곳은 세상의 꼭대기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 블록처럼 내려다 보였고 지상의 사람들은 점처럼 보이지도 않았죠. 넓은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의 냄새와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총수이자 태양이의 친할아버지인 한 회장이었죠. 왔느냐?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70평생을 재계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양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회장을 직시하고 있었죠. 네, 회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쓸만한 물건을 고르는 장사꾼의 눈으로 태양을 훑어보았습니다. 독한 놈. 제 아비를 감옥에 쳐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니.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 아들 태석이보다 내가 훨씬 더 내 피를 진하게 물려받았어. 한 회장은 껄껄 웃으며 태양에게 다가왔습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태양 앞으로 밀었습니다. 호적 정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너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제 박태양이 아니라 최태양이 되는 게야. 서류에는 입적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양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칸에 도장만 찍으면 그는 대한민국 0.1%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었죠. 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태석이는 썩은 가지였다. 쳐내는 게 맞아. 하지만 너는 다르다. 그 시궁창 같은 환경에서도 기어이 검사가 되어 복수까지 해내지 않았느냐. 그 집념, 그 도끼, 그게 바로 태산을 이끌어갈 자격이다. 내 후계자가 되어라. 그러면 이 빌딩, 아니 이 나라를 내 발 아래 두게 해주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금빛 왕관이었죠. 하지만 태양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회장실의 풍경 대신 곰팡이 핀 벽지와 빗물이 새던 단칸방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가죽 소파 대신 자신의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아버지의 등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 지금 제정신이냐? 넝마주의 자식으로 살겠다는 게야? 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양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제 몸에는 회장님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뼈와 살을 만든 건 박춘식 씨가 시장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입니다. 저를 숨쉬게 한 건 태상그룹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끓여주신 밍밍한 분유물이었습니다. 태양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 허리가 굽도록 리어카를 끄셨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저에게만큼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싶어 하셨죠. 그런 분을 두고 제가 어떻게 성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놈, 그깟 정이 밥 먹여주느냐? 권력이 없으면 정의도 없는 세상이야. 내가 검사라고 해도 돈 없으면 그냥 월급쟁일 뿐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거라.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산? 그 늙은이가 너한테 물려줄 게 빚 말고 뭐가 있단 말이냐? 정직함입니다. 태양의 눈이 맑게 빛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는 정직함.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제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건 태상그룹 전체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제 자부심입니다. 태양은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저는 박태양으로 살다 박태양으로 죽겠습니다. 태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한 회장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양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내려가면서 귀가 먹먹해졌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로비 밖으로 나오자 5월의 눈부신 햇살이 태양을 반겨주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쭈그리고 앉아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 박 씨였습니다. 아버지. 태양이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태양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왔냐? 높은 양반이 뭘 하시더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신대? 아니요.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태양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박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박 씨는 그런 태양을 의심 없이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래, 밥이 최고지. 자, 이거 먹어라. 아까 오다가 붕어빵이 각 구워져 나왔길래 샀다. 식기 전에 어여 먹어. 박 씨가 내민 하얀 종이봉투 속에는 따끈한 붕어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후계자 자리와 맞바꾼 1,000원짜리 붕어빵이었죠. 태양은 그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향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제가 살게요. 짜장면? 좋지. 곱빼기 먹어도 되냐?
에이, 아들이 검사인데 탕수육도 시켜야죠. 가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빌딩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버지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아들. 어울리지 않을 듯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8년 5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검찰청에서 가장 바쁘고 유능한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저격수, 서민 검사라는 별명도 얻었죠. 최태석 전무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태양에게 편지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태양은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영치금은 꼬박꼬박 넣어주었죠. 그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말 오후 서울의 한강공원.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책로에 박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굴색만은 혈색이 돌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태양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좀 차네요. 춥지 않으세요? 괜찮다. 시원하니 좋구먼. 태양아, 저기 저 개나리 좀 봐라. 노랗게 핀 게 꼭 너 어릴 때 입혔던 병아리 옷 같네.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꽃을 가리켰습니다. 태양은 휠체어를 멈추고 박 씨의 무릎 담요를 고쳐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앙상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거칠었던 굳은 살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투박한 손마디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응? 왜 그러냐? 다음 생에도 꼭 제 아버지 해주셔야 해요. 알았죠? 태양의 뜬금없는 고백에 박 씨가 허허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나 같은 무식쟁이가 뭐가 좋다고. 다음 생에는 저기 저 회장님 같은 부자 아버지 만나서 호강해야지. 싫어요. 천금을 준대도 싫어요. 저는 아버지가 끓여준 김치찌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꼭 저 다시 주워오셔야 해요. 약속해요. 태양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내가 너를 찾아낼게. 내 아들 박태양. 두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닮아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30년의 세월이 그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닮은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 멀리 한강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그 끈질긴 생명력과 사랑이 앞으로의 날들을 환하게 비춰줄 테니까요. 어쩌면 가족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세상에 버려진 작은 씨앗을 가슴으로 품어 거목으로 키워낸 박씨 아저씨처럼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쓰레기장에서 피어난 꽃, 태양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